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김상훈 기자님부터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네, 잘생긴 김상훈 기자님. 네. 오늘은 일본 증시 얘기. 맞습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매우 좋죠.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정리해가지고 네이버 프리미엄 언더스탠딩 텍스트에 올렸던 컨텐츠인데 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가져온 거고요. 요즘 일본 증시 좀 난리가 났죠. 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엊그제 종가 기준으로 35,901포인트였는데 이게 1990년 11월 20일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블 시기 최고점이 한 38,0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예. 일본에서는 이것도 넘을 수 있다. 4만까지도 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아니, 있어요. 당연히 가야죠. 그럼 아직도 91년 거를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 그렇죠. 저 그래프는 일본 증시의 드라마틱한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주식을 비쌀 때 사면 얼마나 고생을 의외로 오래 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맞습니다. 1986년에만 샀어도 벌써 따따블 났죠. 3배 났잖아요. 그래도 네. 네. 저거 4년이군요. 4년 늦게 샀다가 아직도 본전 회복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다 진짜 큰일이다. 비쌀 때 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건데 한 그 최근에 10년을 잘라서 보게 되면 2014년 무렵부터 해서 지금 한 5단계 정도의 점프 기간이 있어요. 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예. 중요한 거는 요때랑 요때예요. 예. 사실 이때랑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뭐 증시에 따라서 움직임 면이 큰 게 요거 보시면 코로나 유동성 때 많이 늘어난 거죠. 이건 네. 우리나라도 겪었던 급등이니까 예. 요 두 개를 빼고 2014년 이 한 번의 급등기,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기 2번. 요거 두 개를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그 뭐 사실 일본 증시가 좋다 하는 거는 지난해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예.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사실 몰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뭐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엔저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뭐 늙은 압도적으로 늘어난 경제라면서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올해 뭐 올해. 요거는 뭐 이러저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아르헨티나를 빼고 나면 한국이 뭐 망한에 만회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올해만 따지면 더 많이 올해 지금 딱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 하락폭이 더 커요. 예. 일본과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늘리게 됐냐. 예. 여기 보시면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뒤에 이게 배경에 뭐가 있다? 근 10년간의 한국 코스피랑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예. 10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한 250%가 올랐고 한국 증시는 25%가 올랐고 요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와. 일본 주식 많이 사실 올랐구나. 최근에 급등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베 내각이었죠. 그때 당시에 무슨 세계의 화살이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화살이 그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여러 뭐 액션 플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 8월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용역 보고서를 하나 발표하는데 네. 그게 이토 리뷰거든요. 이토 보고서라고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본은 저개발 자산 관리 국가다. 예. 그러니까 언더 디벨롭먼트. 사실 후진국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만큼 정부에서 낸 용역 보고서에 우리는 후진국이다라고 할 만큼 그 자본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상황 인식이 되게 굉장히 엄중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증시라고 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경제산업성 차관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야 주식을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주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호 출자, 그다음에 뭐 순환 출자 이런 구조로 경영권을 단단하게 지켜놓고 근데 버는 돈들은 계속 쌓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ROE도 낮고 그다음에 PBR도 낮고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전혀 매력이 없는 주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지만 일본도 똑같이 재팬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토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그 후진국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시에 일본의 상장사 ROE 예. 자기자본 수익률이 보시면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5%가 평균적으로 안 되는데 예.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잖아요. 유럽만 봐도 10% 중반대. 그래서 이 ROE를 적어도 8%까지는 높여야 우리가 성장의 첫 단추라도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토 보고서의 핵심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ROE뿐만 아니라 PBR 얘기도 하는데 여기 ROE가 보시면 낮긴 낮네. 그러니까 자본이 효율적으로 잘 못 쓰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돈 쌓아놓고 논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회사에 돈만 쌓아놓고 투자도 안 하고 뭐 배당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주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전혀 사고 싶지 않은 주식이었다 이런 건데 네. 주가 순자산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게 PBR이라고 하는 게 그 시가를 장부 가치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 배가 미치라고 하면 장부 가치보다 시가가 낮다. 지금 팔아도 그렇죠. 지금 청산을 해도 청산해도 청산 가치도 주가가 안 빚잔치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나왔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더 많아. 현재 주식 가격보다 더 많아. 그렇죠. 그러면 상장할 이유가 없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PBR 한 배 이하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한 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중간값이 한 배 정도니까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50%가 넘었었는데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해서 PBR도 올리고 그다음에 ROE도 올리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그 일본 내부에 있는 내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할 거다. 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제 선진국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당시 이토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줄줄이 이러저런 정책들을 이제 제도 도입을 하는데 첫 번째가 2014년도에 내놓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데 네. 사실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모든 걸 하게 되면 이 주주로서의 어떤 의결권 행사 같은 걸 못 하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해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상장 기업들이 주주에게 약속을 한 게 뭔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 그럼 의결권을 행사해서 그 약속했던 것들을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고 예. 우리도 도입했죠 몇 년 전에. 저도 도입은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민연금이 투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당시에 저희 도입할 때는 이게 연금 사회준이 뭐니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런 논란까지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 거버넌스 코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독립적인 이사회를 꾸려서 충분히 주주에게 어떤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사회를 꾸려라.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꽂지 말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야 우리도 이론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법으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현실로는 안 되잖아요. 저희는 현실로는 되진 않죠. 일본은 일본은 현실로 됩니까? 됩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뒤에 설명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설명해 준답니다. 기다리라. 닥치고. 슬라이드 보시면 예. 2014년도 당시의 숫자는 제가 없어요. 예. 2018년도부터 조금 보면 그 도쿄 증시 일부에 상장돼 있는 주요 기업들의 그 사회이사 비율 전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이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이렇게 연도별 추이로 네. 형식적으로는 꽤 모아둔 많이 건데. 갖췄네요. 그래서 네.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2018년도만 하더라도 네. 뭐 10개 중에 3개는 3개만 이 요건을 갖추고 갖춰지지 않던 걸 2022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어쨌든 3분의 1 이상은 독립적인 사회이사로 이사회를 꾸리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그 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독립적인 이사회를 얼마나 잘 꾸렸는지 그다음에 뭐 공고해야 될 정보를 잘 공시를 하고 있는 건지 이사회가 뭐 주주 그 선관주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을 원칙을 쭉 정해놓고 예. 요거를 계속 기업들에게 공시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공시 안 하면 다시 또 공시하라고 하고 주주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고 예. 이게 일종의 약속인 거잖아요. 주주들에게 나 이런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외부의 이사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독립적인 이사회, 주주 친화적인 이사회가 꾸려지게 되면 그 이사회는 보통은 주주들에게 우리가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으니 배당 얼마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주 가치를 얼마큼 올리겠습니다. 기업 가치 올리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약속들을 공개적으로 하게 만들고 일단 그 토대를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게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걸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일본에 있던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7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69개 정도 된대요. 10배 정도가 늘었으니까 예.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도쿄 증권거래소가 네. 이제 하향식으로 어떤 압력을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예. 약속을 하게 계속 만드는 거죠. 기업들에게. 예. 어떤 방식으로든 니들 변해라. 상호 출자 이런 것도 그만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든 다음에 네. 이제 주주들에게 상향식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든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뭐 예를 들면 니네 배당 높여라. 라고 하는 의결권을 행사를 하려면 많은 주주들에게 이제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주총 가서 니네 해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행동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펴더라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그 이후로 바뀐 거예요. 이토 보고서 이후로 일본의 주주 친화 정책 연도별 규모를 제가 찾아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보라색이 배당. 배당입니다. 네. 그때 금액이 당시면 네 이렇게까지 는 거예요. 계속 늘었군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일본이 바뀌었네. 그러면 주주 친화적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사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자사주와 배당은 사실은 ROE를 아주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데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인 건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좋아진다는 걸 보장하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좋으면 예. 주식을 산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관념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궁금했던 건 그런 거예요. 뭐 자사주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건 알겠어. 그렇다고 예. 해서 일본 기업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뜨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실적을 어닝을 보고 주식을 사기도 하지만 예.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해서 자산 재평가 하는 방법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얘는 실적이 얼마, 그래서 주가가 얼마인데 예. 보니까 얘는 디스카운트 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네. 지배구조가 개판이네. 배당도 많이 하지 않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가치를 낮게 잡았다가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복구를 시킨다는 거죠. 배당 그래서 많이 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져서 외국인 투자자를 많이 몰리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원래 가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원래 회사의 가치보다 너무 낮았다. 맞습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재평가해서 이건 사도 되겠네. 라고 해서 들어가고 있는 컨셉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일본의 증권거래소에서 말씀하셨던 PBR 1배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너희 뭐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강압적인 뭔가 하다를 했다. 뭐 맞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부터 시작해서 1년의 정책들이 나오고 가장 네. 결정적인 게 지난해 3월에 도쿄 증권거래소가 상장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 PBR 1 이상으로 올려라. 올리지 않으면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기업 거버넌스 코드라고 하는 것처럼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PBR이 한 배보다 낮다. 그러면 개선 계획까지 같이 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2025년, 2026년에 그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국내 그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물론 증권거래소 일본의 증권거래소에서 야 PBR 1배 밑이라는 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네. 뭔가 주가 부양책을 너희가 내놔봐라고 강제하는 건 좋고 그 뭐 이런저런 대책이 나오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증권거래소가 예를 주가가 낮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너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웃기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거래소 지들이 뭔데 주가를 올리라 내리라 그럽니까? 그거는 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의견도 낼 수는 있다.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게- 아마도 이거는 와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제가 찾아보니까 어. 일종의 PBR 1 이상이 되면 상장 폐지를 시키고 1 이하면 상장 폐지를 시키고 1 이상이면 놓아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약속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니네 PBR 1 이하니까 요거 개선해. 라고 요구를 한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개선 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하겠다 목표치도 잡고 그런 다음에 이걸 주주들에게 약속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약속을 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상장 기준 폐지가 됩니다. 상장 기준을 못 미쳐서 폐지 사유가 되는데 PBR이 1이 못 되면 상장 폐지가 아니라 약속을 하게 만들고 약속을 안 한다고 하면 상장 폐지 기준이 되는 거죠. 공시 위반 같은 걸로 뭐 비슷합니다. 거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뭐 그건 그럴 수 있지.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전된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상장사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되면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향식으로 주주들이 이걸 고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PBR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뭘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오는 거 말고 사업이야 뭐 비슷하게 매년 하더라도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게 하려면 뭘 더 하면 뭐 됩니까? 깔고 앉아 있는 뭐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을 배당을 하면 되죠. 배당을 하든가 PBR이 그렇잖아요. 그 주가를 예. 그 장부 가치로 나눈 거니까 이 장부라고 하는 건 자본이잖아요. 자본에는 자본금,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하지 않고 남은 것들이 들어가는 계정이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당연히 배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모에 있는 그 장부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PBR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폐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전 다만 그 한 1년에 100억을 벌면 네. 야 50억은 배당을 좀 해라 주주들한테. 네. 너 왜 10억도 배당 안 하고 그러니? 그 말은 맞죠. 앞으로도 들어오는 돈의 일정 부분 이상은 배당해. 하고 하면 그 말은 그럴 수 있는데 예. 보통 지금까지 쌓여 있는 돈들이 있을 때 요거 빨리 그 주주들한테 배당하면 니네 노는 돈이 줄어드니까 ROE가 올라가 뭐 이거는 그 당시 주주들만 톡 털어 먹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죠. 앞으로 꾸준히 어느 정도 배당해가 아니라 지금 회사에 4조 원 쌓여 있으니까 2조 원은 배당하자는 말은 지금 주주들만 먹자는 건데 그러면 그 회사 펀더멘탈이 좋아집니까? 오히려 회사에 차라리 여윳돈 있는 게 낫지. 근데 그거를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꾸준히 보면 털어먹을 수 그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털어먹는 걸. 이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다 털어먹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예.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다 털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도의 수준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팬도 디스카운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네가 그 상호 출자, 순환 출자 이런 걸로 경영권을 굉장히 단단하게 닫아놓고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가 찌를 틈도 안 만들어놓고 계속 쌓아만 놨던 거 이제 앞으로 구조를 바꿔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니네가 그 주주 친화 정책을 펴면 예.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재평가 해줄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일본이 많이 낮았습니까?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거기도 배당 잘 안 하고. 예전에는. 그래서 이걸 바꾸겠다고 했던 게 2014년 이토 리포트고 그 다음에 1년에 나왔던 정책들이고 예. 그게 결정적이었던 게 최근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니네 PBR 1 이상 만들어 개선 계획 내 주주들하고 약속을 해.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일본에서 그 했던 정책하고 비슷하게 맞습니다. PBR 1배 이하인 상장 회사들은 리스트를 해서 리스트 앤 쉐임이라고 보도가 났던데 리스트를 보여주고 부끄럽게 만들 거야. 그게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걸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까요? 일본처럼?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그런 압박을 해놓고 밑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막 이렇게 활기를 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아직까지 한국은 이 행동주의 펀드가 막 활기를 칠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구조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에서 업무 보고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 가치 재고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우리가 하겠다. 예. 똑같이 상장사들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고 하는 걸 공시를 하는데 거기에 PBR이 낮은 상장사는 이걸 어떻게 높일지를 공시를 해라. 이게 일종의 약속인 거니까. 예. 안 하면 우리가 그 명단을 공개를 하겠다. 이게 사실 일본이 했던 거랑 똑같은 정책인 겁니다. 도쿄 증권거래소가. 예. 네.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단을 공개를 하면 뭐 쉐임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주들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주주들이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았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력 행사를 해야겠구나. 이런 구조들이 잘 맞춰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근데 다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예. 우리도 변할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서 이런 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연초에 더 많이 뛰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니폰 ISA라고 하는 겁니다. 니폰. 이게 한국 ISA랑 똑같은 건데 절세 통장. 맞습니다. 예.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올 1월부터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상장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본형 ISA, 니폰 ISA인데 원래는 연간 납입 한도가 120만 엔, 예.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예. 요것밖에 안 됐는데 요걸 2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뭐 비과세 연수 제한 같은 게 있었는데 요것도 무기한으로 늘리고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거 되게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총 계좌의 납입 한도 예. 이것도 600만 원에서 3배로 늘렸어요. 1,800만 엔.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 되나요? 1,800만 원이면 그러면 1억 2천, 1억 예, 6천? 1억 5천쯤 될 것 네, 같습니다. 1억 6천 5천쯤 될 텐데 네. 이렇게 한 3배로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이토 보고서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예.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게 찾기가 힘든데요. 아우 어지럽습니다. 요겁니다. 네. 이게 일본 가게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이에요. 이게 2014년 그 자료인데 보시면 주식 투자가 9.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하네요. 53%를 현금이나 예금으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여기도 정말 현금 좋아하는구나 일본. 이게 당시에 그 비중이 53%면 한국 돈으로 치면 한 7,300조가 예금 통장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예. 당시에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일본 방바닥을 뜯어보면 그 안에 현금 들어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 지배구조 개선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해외 투자자가 들어오고 예. 두 번째 내국인들이 이 돈을 주식시장으로 들고 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9.4% 정도가 되는 포션이 최근에는 한 12%, 3%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꽤 많이 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처럼 뭐 33.7% 이렇게까지 못 가더라도 일단 여기서 조금만 이 돈이 들어와도 한 10분의 1 정도만 들어와도 일본 주식이 굉장히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뭐 주식 투자가 늘기는 했지만 이 부분 현금이나 예금 통장에 들고 있는 돈이 1경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예. 이 돈이 10분의 1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만 하더라도 외국인이랑 자산 재평가로 외국인이랑 국내 내국인들, 현금 들고 있는 내국인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디스카운트, 예. 요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2014년도에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고 네. 이게 1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거죠. 일본 내에서는 저런 정책을 다 환영받았습니까? 아니면 저거와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 같은 거 있었습니까? 일본에서도 뭐 논란까지는 모르겠는데 비판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이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돈 벌었으면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빨리 돌려줘야지. 예. 근데 경영진,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 퍼포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주가를 올리는 데는 좋겠지만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 회사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요. 그렇죠. 펀더멘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정하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그쪽으로 과도하게 쏠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론적인 비판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런 정책을 폈던 이유는 사실 그 접점, 정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지점을 과연 누가 찾을 것이냐. 그러면 경영진, 대주주, 그다음에 주주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토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뭐 그 필요하지 사실. 우리도 뭐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좀 늘려라. 좀 늘려라. 지배구조 개선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건 되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지배구조라고 뻔한 하는 게 얘기인데. 벙벙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 상장사의 주인은 경영진 대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일반 주주들도 있는데 이 일반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이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회 멤버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친화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예. ROE나 PBR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걸 강제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주총에 개미들이 자꾸 참석하는 수 말고는 답이 없죠. 맞습니다. 대체로는 참석을 안 하는데 그렇죠. 일본은 참석을 많이 했나 봐요. 일본은 개인 지주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저 이 숫자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랬는데 예. 주주도 늘어야 되지만 주총에 참석해야죠. 우리가 주주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 거 뭐 그렇긴 아니고. 합니다. 근데 네. 뭐 많아지면 당연히 참석을 하겠죠.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 이토 보고서 때 늘어난 일본의 개인 개인 주주 주주들 비율입니다. 거의 뭐 수직 상승하죠. 많이 500만 명에 1년에 늘었으니까 예. 지금 7천만 명쯤 돼요. 근데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잖아요. 오. 그럼 전 국민의 60% 정도가 개인 주주라는 얘기예요. 한국이 1,400만이어서 30% 정도가 되는 건데 오히려 일본이 주식 투자 저변이 더 넓군요. 뭐 소액 투자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개인 하는 투자자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랑 노인 빼면 다 한다는 뜻인데. 상향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주주총회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네. 예전에 일본의 그 기업 설명회 같은데 한번 참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보면 되게 우리하고 다른 게 계속 그 투자자들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네. 너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얼굴 보고도 괜찮은 회사인지 알겠으니까 나는 오래 투자할 거야. 근데 배당 얼마나 줄 거야? 그걸 배당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제일 관심이 있죠, 관심. 그러니까 워낙 일본이 저금리 시대니까 주가 상승도 주가 상승이지만 배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회사가 줄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투자 기간이 일반적으로 길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당이나 어떤 저런 주주 환원을 높이면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더 우리보다 더 영향을 금방 미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투자가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왜 배당을 안 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대주주들이요? 네. 배당하면 자기들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왜 배당을 회장님은 빼고 배당하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배당을 그렇게 안 할까요? 왜 1등부터 50등이군 1등부터 100등까지는 하나같이 다 그렇게 안 할까요? 몇몇이 안 한다면 그 친구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어떻게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다 그렇게 배당을 안 할까요? 왜 그건 그렇습니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배당하자, 예. 배당해야지, 예. 우리 배당합시다 라고만 하지 말고 도대체 왜 안 하지? 어허. 를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한테 돈 주기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배당을 안 하는 문제는 똑같이 주당 100만 원을 배당하면 소액주주한테도 100만 원이 가야 되고 대주주 한 주한테도 100만 원이 가야 되죠. 예. 그런데 대주주한테는 100만 원만 가는 게 아니라 50만 원만 갑니다. 그렇죠. 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니까 배당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 회사 돈이 100만 원이 빠져나가도 내 주머니에는 50만 원만 들어오는 배당을 전 국민이 다 그러면 뭐 납득이 돼. 근데 소액주주한테는 그냥 100만 원 다 주고 15.4%인가 뛰죠, 뛰기야. 그런데 나는 세금이 더 많으니까 일단 그것도 불리하죠. 게다가 상속세 세계 최고 세율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배당을 받으시면 이 돈 결국은 못 쓰고 죽으니까 이 돈의 반은 또 상속세로 나가죠. 또 나가죠. 명목적으로는 일본이 상속세를 더 높긴 합니다. 그렇긴 그러나 하지만, 대주주까지 프리미엄 하면 뭐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할증이 붙으면 네. 한국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 100만 원을 배당받으면 50만 원은 종합소득세, 또 남는 돈 50만 원에 30만 원은 상속세, 20만 원만 남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 대주주는 20만 원만 남는 이 구조에 예. 또 배당을 많이 잘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상속세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배당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열심히 잘하자, 맞아요. 잘하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풀어주고 하라고 해야지. 그거를 그대로 두고 하여튼 해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라는 이야기를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를 네,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 전해드린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틀린 말이겠죠, 그죠? 아닙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지배구조 포괄적인 얘기긴 한데 한 회사의 주주는 사실은 주주들이 다 주인인데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주주가 이 회사를 마치 다 자기 거이냐 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조금 압력은 더 갈 수 있도록 지배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생각해 볼 만한 얘기죠. 이것도 저는 이 얘기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공감합니다. 될까요? 지배구조부터 개선할까요? 이거부터 풀까요? 쉬운 거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쉬운 게 법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종합과세 할 때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해라. 상장사는 네. 그렇게 하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우리나라만 종합과세 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걸 안 바꾸고 왜 우리나라만 배당 안 하냐? 라고만 몇 년째 외치느냐 라는 이야기가 요즘 밖에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틀린 얘기일 겁니다. 네. 예. 너무 그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지 어어. 그 잘못 들은 얘기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쉬운 거부터 하자. 네. 자,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